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철십자 훈장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17인의 프로페셔널이란 제목으로 이 영화를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을 다룬 영화죠. 군인들의 최고 영예인 철십자 훈장을 타기 위해서 철수 명령도 거부하고 부하들을 마구 전쟁터로 내모는 독일군 장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대원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죠. 요즘 우길장 수여 문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길장은 근대화 이후 일본 최초의 훈장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는 우길은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토 히로부미, 을사오적 가운데 한 사람,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이 우길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훈장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받아왔습니다. 일부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과 전직 총리, 외교부 장관, 일본 대사, 경제인 등 다수가 우길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일본은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우길기를 개항한 해상 자유함을 파견하려고 했다가 불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길기 대신 일본 국기 개항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길은 일본의 상징인데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철십자 훈장은 나치 치하의 군인들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이를 폐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우길장을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독일과 일본 정부의 극명한 인식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길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역사인식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년은 우리가 일제에 항거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남북한 철도 도로 착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죠. 네네.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 쪽에서 각 1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고, 이 판문역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 쪽에서 설계, 자재, 장비 공급을 맡았고요. 네네. 북측이 노동력 제공해서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지어준 그런 역이고요. 네네. 2002년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있었는데 16년 만에 다시 착공식을 하는 겁니다. 양 정상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장관급 이상 인사가 대표로 참석을 이제 하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착공식을 가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시나리오. 예. 이것도 좀 무산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내 답방 가능성 점점 희박해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올해는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난 노후 열 수송관이 지금 200곳이 넘는다. 203곳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실태가 조사되고 있나요? 지역 난방공사가 이제 한 20년 이상 된 열 수송관 구간 무려 686km나 됩니다. 네네. 열 화상 카메라로 긴급 점검을 했다 그럽니다. 그 결과 203곳에서 주변 지역하고 3도 이상 지열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온수가 샌다는 얘기죠. 뜨거운 물이 새면서 지표열이 이제 그렇습니다. 온도를 끌어올리는군요. 예. 중앙지사가 관할하는 서울, 여의도, 상암 여기도 포함되어 있네요. 네네. 반포 일부 지역에서 모두 78곳 예. 많습니다. 분당지사 49곳, 고양지사 24곳, 강남지사 18곳, 강남에도 또 의외로 있습니다. 용인지사 15곳, 대구지사 12곳, 수원지사 7곳. 그런데 지열차가 10도 이상이 나서 파열 가능성이 높은 곳이 16곳이라 그럽니다. 예. 고양지사 6곳, 분당지사 4곳, 수원지사 2곳, 대구지사 2곳, 중앙지사 1곳, 강남지사 1곳. 네네. 제가 일부러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이곳은 즉각 굴착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내년 1월 12일까지 정밀 진단한다 그럽니다. 네네. 저는 이 지금 파열 가능성이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네네. 위치를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인근 그래야죠. 지역 주민들이 좀
하다못해 피해서라도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당분간 출입 통제 조치도 좀 취해야 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내년 1월 말까지 종합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하 인프라를 교체하는 뭐 10개년 계획 같은 거 지금부터 네네. 수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내가 사는 곳이 괜찮을까?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정말로 공개를 해서 불안감을 좀 없애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카풀 서비스 개시는 일단 연기하기로 했는데 연기만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또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 분신 사고 이후에 택시 업계에 지금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택시 4개 단체가 20일 날 국회 앞에서 끝장 집회 열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오후에 카카오 모빌리티 측이 일단 이제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네네. 지금 시범 서비스는 하고 있고요. 정식 서비스 일정을 이제 연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17일 날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연기 배경에는 이 택시 업계의 반발도 있지만 시범 서비스 과정에서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용자들의 불만 네네.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좀 이제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연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 카풀 서비스가 이미 서비스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고. 일각에서는 이번 택시 업계의 반발. 과거 그 러다이트 운동 있지 않습니까? 기계 파괴 운동이요. 기계 파괴 운동. 네네. 그걸 보는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람이 목숨을 끊어가면서까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사회가 이게 제대로 된 사회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통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 변화를 이제 막 거스를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네. 설릉역 앞에서 말이죠. 흉기를 막 그 새벽녘에 휘두른 그런 사건이 났어요. 여성들끼리. 네. 이게 무슨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어서 네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께였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이 23살 여성이 21살 여성의 목 부분을 흉기로 이제 찌르는 사고입니다. 네네. 경찰이 지금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 중인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두 사람이 그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라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 가해 여성이 남성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교제를 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이제 자꾸 좀 만나자라고 했던 모양 같고 성별이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가해 여성이 피하다가 그러면 연락 끊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결국 만났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남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피해 여성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별을 선언을 했고 그래서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네요. 뭐 온라인 게임의 중독의 문제, 또 성적 소수자 이슈와 관련된 문제, 이에 따른 또 폭력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결합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 노후 열수성관 현황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가 좀 알려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죠. 재난관리 전문가이시죠. 연세대학교 조원철 명예교수 연결해서요. 관련 이슈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요즘 인터뷰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지난 백석역 그 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사고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 같은 노후 열수성관 파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고 원인 나타나는 징후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국에 한 4만 킬로 가까이 이제 이런 열 수송관이 크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 가운데 전체를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 부실입니다. 네네. 관리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뜨거운 고압 열 수송관이기 때문에 평시에 일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하지 않은 이유가 그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그 안전관리 요원들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관리 부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부실한 관리로 인한 이 현상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질까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시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주거 시설이 집단화되면서 개별 난방보다는 이 열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시설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에 그동안에 매설해 놓은 것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날로 더 이런 일은 더 이제 확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배관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결국에 배관의 노후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온수 배관 수명이 평균 한 40년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안산에서 터진 것은 그렇게 오래전에 묻힌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문제죠. 네네. 왜냐하면 40년이 설계 목표라고 하면은 40년까지는 안전하게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 작동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게 사람도 태어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전부 예방주사도 맞고 또 비타민도 먹고 건강하게 이제 우리가 예방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놓은 설치하고부터 모든 것을 유지관리를 잘해서 기대하는 수명 이상으로 유지관리 잘하면 40년 아니라 50년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유지관리가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근데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노후관들을 덮고 있는 토피라고 이제 표현하셨잖아요. 토피. 그 위에 덮은 거. 예. 그것이 지금 약 1m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두텁게 묻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대비했어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극한 온도로 이제 자꾸 바꿔나가기 때문에 이 겨울이 더 추워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조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토피라고 하는 것은 관 상단에서부터 지표면까지 그 두께를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외부에서는 충격도 받아줘야 되고 또 겨울을 되면 얼어버립니다. 네네. 얼면은 외부에서는 충격을 바로 전달하기 때문에 1m 50까지는 적기 때문에 최소한도 2m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을 더 파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기준이 1m 50 정도인데 그건 아마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한 203곳에서 이상징후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203곳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됐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이 지역들에서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어제 이제 고잔에서 발생한 거는 그 203곳에 들지도 않았던 곳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조사했다고 하는 것이 난방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만 조사했거든요. 예. 민간들이 하는 건 제외된 겁니다. 예, 다 제외된 겁니다. 난방공사에서만 하는 건데도 고잔에서 발생된 상황은 그 203곳에 들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그 신뢰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안으로 물이 새는지를 보거나 또 열 화상 카메라로 점검하거나 이런 건데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더 정밀하고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 있죠. 현재 방법은 안전요원들이 이제 관을 따라서 쭉 지나가면서 물이 새는지 여부를 이제 육안으로 조사하고 조금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은 열화상 카메라인데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주변보다 온도가 더 뜨거우면 약 한 3도 이상이 되는지 아니면 10도 이상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도 정도의 온도 차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묻혀 있는 관의 피복, 관 보호 장치가 다 이제 상해 가지고
관으로부터 열기가 뜨거운 열기만 나오는 정도가 이제 한 3도 정도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10도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관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뜨거운 물기가 땅속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일이 벌어진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도 이상이면은 굉장히 그 주의 깊게 우리가 이제 땅을 관 자체를 관찰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을 파내가지고 네네. 직접 육안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매일매일 전 구간을 다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민간에서 거의 뭐 절반씩 나눠서 맡아서 이제 이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간이 담당하는 관리, 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이 관리, 어느 쪽이 조금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민간도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업체에서 하는 것은 비교적 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강회사든지 발전소든지 이런 데는 이제 하고 있는데 순수 민간 그 아파트 지역에는 문제가 많죠. 네네. 거의 하고 있지 않죠. 예, 하고 있지 않고 난방공사도 뭐 1년에 2번 했다고 그러는데 1년에 2번 해서는 안 되죠. 문제는 안 할 때 터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그 16곳 열성관의 경우를 보면은 고양, 분당, 수원, 대구, 강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해당이 되는 걸까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하죠. 네. 불안하면 이제 그게 그 시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네네. 어떤 분들은 좀 민감한 분들은 스트레스까지 쌓이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조처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정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외에 이 관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낡은 관에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관 두께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관 내부가 부식이 됩니다. 네네. 부식이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관의 두께를 빨리 측정하거나 예측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번에 백석도 그렇고 고잔도 그렇고 전부 관의 용접 부분이 문제거든요. 관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받게 하기 때문에 용접한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커플링 장치를 더 씌우기입니다. 더 씌워서 보호하는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공법에서 그걸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부식이 되니까 힘을 받아서 약하게 떨어지고 안팎으로 힘을 안에는 수압을 받고 뜨거운 수압을 약 한 11kg까지 압력을 받고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그 추럭이든지 이런 거 충격을 받고 하니까 거기 약해져서 터지는 거죠. 이 열성관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지점이다 그러면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불안해 하시면서 반발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가 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발표를 제대로 못하고 있죠. 교수님,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일반 그냥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은 이 관이 어디에 매설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도에 있는지 아니면 도로 한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걸 이제 전조현상을 발견하기가. 그러나 길을 다니면서 갑자기 요즘 겨울 같은데도 땅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으면은 바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신고를 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진전되는 상황이 교수님 조언이 좀 필요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연세대 조원철 명예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 좀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의 우길장 훈장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많은 유력 인사들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뵙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각자의 영리만을 생각하고 위협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돼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두들 들어보셨을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 방송 대곡의 한 구절인데요. 우리들에게 역사란 무엇일까요? 을사오적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넘긴 을사늑약에 서명한 5명 가운데에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우길 훈장을 받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영예 훈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길 훈장을 말이죠. 김종필 전 총리를 비롯해서 아직까지도 현존에 있는 많은 한국의 그것도 유력 인사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죠.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하정문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길 훈장, 이 훈장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시인으로 근대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훈장 규정을 제정을 합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도 훈장을 달고 나오는 유력 인사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일종의 근대화의 상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제일 먼저 제정한 것이 우길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다시 여러 훈장이 만들어져서 훈장의 계보로 말씀드리면 제일 위가 국화장, 동화장, 우길장, 서보장, 보관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다시 훈 1등부터 8등까지가 주어지게 되면서 이완용이 받았던 훈 1등 우길동화 대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후에는 강요급 정도에게 주어지는 훈장입니다만 네네. 훈장의 명목은 이렇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의 내용에 착안하여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준다. 이런 형태의 이유로 인해서 이완용에게 그 훈 1등 우길동화 대수장을 준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가 받았다는 그 훈장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그보다 더 높은 등급의 단계의 훈장이고요. 그렇죠. 네, 국화장을 받았습니다. 네네. 자, 이 일본 정부에서 이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훈장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일본 정부 그다음에 그 훈장을 수여하려고 판단하는 부처에서 일본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네. 그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친일파가 되겠지만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외교적이든지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근데 조금 제가 다른 한 사람을 얘기를 드리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굉장히 공습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공습의 공군사령관이 커티스 르메이라는 대장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1964년에 마찬가지로 훈 1등 우길 대수장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유가 물론 일본을 공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에 항공 자유대를 육성을 하고 미일 관계에 헌신했다. 예, 예. 예, 이런 이유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일본에게 유리한 그 일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육성하는 작업, 그게 결국 훈장 수여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존에 있는 우리 그 한국인들 가운데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일본의 한일 관계에 나름대로 일본 쪽에서 바라다 봤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금 규정이 달라져서 우길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공공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흔히 말하는 국빈이 방문할 때 서운하는 게 있고요. 예. 아니면 통상적으로 외국인 공적자에게 주는 것인데 대부분 외무성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외교적 관계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작동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고 김종필 총리도 그렇고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지냈던 이병기 실장 같은 분들도 이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 훈장들을 받은 것이죠? 예, 훈장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사실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네. 결국 내정을 한 상태에서 본인한테 알리고 본인이 만약 거부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받지 않겠지만 네네. 수령하겠다 그런다면은 나중에 일본을 방문해서 선왕 앞에서 훈장을 수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왜 받았는가 어떻게 돼서 받았는가에 대한 경과에 대한 부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일본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받은 것을 보면은 한일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훈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훈장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우호적인 특히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교 관계에 기여한 사람이다.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일협정부터 그랬고요. 오랫동안 사실은 일본을 아는 가장 유력한 정치가의 자리를 지켜왔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수혜가 되었을 것 같고요. 이병기 대사도 마찬가지로 주일 대사를 지내면서 특히 이제 위안부 합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공적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수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의 해당 시기 정부의 어떤 면에서는 구미에 맞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겠죠. 예, 이게 안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부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부는 내정 단계에서 본인에게 알려진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거부가 되는데 문제는 정부는 거부한 사람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요. 예. 단지 이제 본인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오에 켄자부로 같은 그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문화훈장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네네. 근데 그것도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거죠. 예. 뭐 사실 그 수상의 영예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수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수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샤르트르 같은 사람은 노벨 문학상도 거부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뭐 아카데미상 영화상 시상식상에도 보면은 말론 브런더 같은 배우들은 본인이 그 수상을 또 거부하기도 했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거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받는 훈장에 소위 말하는 유력 인사들이 나는 이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마 거부한 사례는 저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네. 굳이 본인이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훈장에는 묘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금고 3년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박탈이 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병기 대사로서 받았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만. 이분이 나중에 형을 받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한번은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난징 대학살 추모 기념일이 있었는데 우길기를 소지만 해도 처벌 제재하도록 한다. 뭐 이런 소식이 알려져 있는데 중국과 우리의 그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를 바라다 보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측면에서 중국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난징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는 국가적인 법률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독일처럼 하켄크로이츠를 금지하는 그 정도의 국가적 법률의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향후 일본에서 지금 현재처럼 우경화가 계속적으로 추진될 때 중국에서 그런 기류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한다면 네네. 한국에서 우길기 문제가 논란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교수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하켄크로이츠라는 것은 독일의 그 철십자 문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독일은 전쟁 범죄라는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일본과는 대단히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과거의 군국주의를 청산한다고 했으면서 이게 불충분하게 청산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훈장의 부분에서 훈장을 수여하는 주체가 전황인데 그 전황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 지배에 대한 청산이 불충분하다는 것과 네네. 우길기라든지 그다음에 우길 훈장에 관한 논란들이 네네. 결국에는 전후 일본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독일하고는 예. 전혀 다른 양상인 것이죠.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인이나 일본 정부의 문제이지 일본 자체에 있는 양심적인 세력 그런 사람들은 또 별개의 영역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훈장에 대해서 오에 켄자부로가 거부하면서 내걸었던 말이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가치나 가치관은 없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사실은 천황제를 포함해서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치가들 중에서도 미야자와라든지 아니면 호소카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훈장을 받을 텐데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틀어서 볼 게 아니고 네네. 개별 인간들이 어떻게 언행을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 있게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 새아침 3부에서는요. 오늘 토론회 제안을 통해서 최근의 정치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의 올해 사자성어를 꼽았는데 구직자들이 다사다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함축적으로 1년을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